뉴스에 보니까 벼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도 그렇죠. 특히 이 머리니 초등학교에 머리니가 다시 생겨났다는 등 요즘 들어서는 이가 많다는 등 그런데 저기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서만 벼룩이나 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도 지금 벼룩은 원래 많아요. 영국에서 조금 싸구려 호텔, 아니 싸구려가 아니라 보통 호텔에서 자면은 이거 옷에 벼룩을 갖고 왔을 확률이 70% 이상 됩니다. 아주 싼 호텔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호텔들, 아주 막 4, 5성급 호텔 그런 데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인데 이가 머릿니하고 몸니가 있는 건 그건 아시죠? 머릿니하고 몸니가 종이 다릅니다. 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 교배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종에 대한 데피니션은 무수하게 많지만 이게 그래도 공통적인 설명 방식 중에 하나가 서로 교배를 해서 자연적으로 인공적인 교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시킨다, 새끼를 낳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새끼가 나오지 않는 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머릿니하고 몸니는 종이 달라요. 그 종이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언제부터 종이 달라졌을까? 생물학에서는 특히 진화생물학에서는 특히 분지생물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언제부터 갈라졌을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분기라기도 하고 분지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갈라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몰랐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특히 1990년대부터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즉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언제 갈라졌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아주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그건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분기 시점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돌려야 될 추론 방식은 뭐냐면은 이게 몸니와 머릿니가 다르다 하더라도 굉장히 근접된 종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하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근접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한 종이었는데 갈라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한 종이었었는데 왜 갈라졌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까 분석과학적인 방법으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류학적 관점에서 혹은 고고학적 관점에서 혹은 고인류학적 관점에서 혹은 고생물학적 관점에서 추론을 한단 말이죠. 추론을 해보면 아마 인간 혹은 인간 조상이 저기 침팬지로부터 갈라졌을 테니까 그건 이제 분명한 사실로 확인됐으니까 갈라졌는데 그 중요한 차이점은 털이 있냐 없냐의 차이래. 그럼 그것도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털이 없는 걸어다니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호모사피언스 이전부터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러한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네안데르탈인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우리의 조상 되는 인류 호모사피언스는 다르지만 하여간에 네안데르탈인부터 약 지금까지 발견된 게 10종 이상 된단 말이죠. 그렇게 털이 없는 인간의 조상종이
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추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옷을 입었겠구나. 그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날부한 상태의 옷이겠지만 옷을 입음으로 해가지고 이 머릿니하고 머릿니와 몸니가 옛날에는 하나의 그냥 털리였겠죠. 털리. 그 털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포유류 동물에서는 머리털과 몸털이 그냥 붙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하나의 털리라고 하는 이름은 뭐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겠지만 보통 털리라고 많이 해요. 그냥 우리 일상용으로서 생물학적 종 개념은 아니지만 그 털리로부터 뭔가 갈라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이 인간 조상에게서는 이 몸에 털이 없으니까 털이 없는데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부터 이가 이제 털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옷으로 전이를 시킨 가지고 그 옷의 적합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즉 옷의 적합도가 높다라는 하는 새로운 종의 개념은 이제 아직 적응 개념이 아니라 피트니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트니스를 저는 어떻게 번역하냐, 번역이 뭐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옛날에는 적응도 조자를 붙여서 했는데 혼란스러우니까 적합도 이렇게 요즘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피트니스가 점점점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 피트니스가 쌓이면 이제 적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피트니스와 그 다음에 어댑테이션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피트니스가 쌓이면 피트니스가 된다고 해서 다 적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응된 거는 이미 다 피트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충분 개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다시 저 몸니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러니까 이 진화 생물학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냐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추론을 했습니다. 하나는 분석과학적인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기술적인 토대가 마련됐고 두 번째 그냥 고인류학적인 혹은 고생물학적인 일반적인 추론을 한다 그러면은 몸에 털이 없으니까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 추론을 합쳐보자 이거예요. 합치면은 자 어떻게 되냐? 우선 탄소 동위 원소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면은 그게 언제 분기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분석 결과를 따지면은 생물철학 네, 맞습니다. 저쪽에 앉으세요. 지금까지 나온 논문으로 따지면은 10만 년이에요. 분기된 게. 물론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있지만 19만 년 전이라고 분석 결과도 있고 8만 5천 년이라고 하는 분석 결과도 있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거는 10만 년이라고 보통 지금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지 말고 호모사피언스 혹은 네안데르탈인 포함해서입니다. 네안데르탈 역시 포함된 거예요. 호모사피언스 네안데르탈인이 옷을 입기 시작한 거는 10만 년이 되는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고인류학에서는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는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문화인류학 혹은 고인류학적인 추론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벌써 얘기한 게 피트니스 개념과 어댑티드니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제 책의 3장과 4장. 예, 그래서 3장과 4장 저 끝에 안 쓰는데. 하나는 이제 찰스 다윈이 등장하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화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피트니스 개념과 어댑티드니스 개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자연 선택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윈이 1831년에서부터 1836년까지 전 세계를 이제 배를 타고 관찰 여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이제 구축을 했고 그 배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많았었겠죠. 비그로 선장과의 갈등, 그 다음에 원주민과의 충돌, 뭐 등등. 그래서 이제 1936년에 귀국을 했지만 종의 기원이 출간된 거는 1859년이란 말이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가 수집했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종의 기원의 기본적인 사유 구조, 그게 이제 진화론이지 않겠습니까? 그 진화론의 내용들은 다 완성이 됐지만 이 찰스 다윈의 기본적인 성향과 어떠한 완벽한 글쓰기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1858년도에 이제 그의 동료였었던 헉슬리가 이 관련 진화론 논문을 준비 중이고 그거를 찰스 다윈한테 편지를 보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1859년도에 발표를 했죠. 헉슬리는 찰스 다윈과 다르게 주로 이 동남아시아에 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헉슬리의 진화론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관찰 자료와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이 갖고 있었던 관찰 자료의 폭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은 살아생전에 14,000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 14,000통의 대상은 아프리카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재 아프리카에서부터 자기가 오랫동안 있었던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 동아시아라기보다도 동남아시아 특히 남아시아겠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쪽 포괄적인 그러한 세계 지역의 관찰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풍부하고 더 많고 더 유효한 그러한 추측 결과를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다윈 1인에 의해서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찰스 다윈이 활동하던 영국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다음 당연히 이제 빅토리아 시기였었죠. 빅토리아 시기에서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키워드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우선 개인주의, 개체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사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몽주의 사상일 것입니다. 근데 그 계몽주의 사상의 내용은 과학이에요. 즉 과학을 통한 계몽주의인 것이죠. 옛날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는 인간의 휴머니즘을 통한 계몽주의도 있었단 말이죠. 그게 처음에 드러나기는 르네상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13세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빅토리아 시대의 계몽주의의 핵심은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 진보 사상이 핵심이 돼서 바로 계몽주의 사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제 자본 축적이 아마 최고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갖고 온 무시무시하게 많은 그러한 자본들, 금에서부터 커피, 그다음에 요즘 흔하게 먹는 계피나 생강 이런 것들이 다 막대한 규모의 자본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서 그러한 계몽주의의 속도도 엄청나게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듯이 산업 기술이 발전돼 있었고 그 다음에 도덕이 무엇인가, 즉 시민이 지켜야 되던 도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마 확정되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규범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를 할 건데 도대체 무엇이 진보인가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윈의 종의기원에서 나오는 진보 개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프로그레시브예요. 또 하나는 어드밴스입니다. 또 하나는 디벨롭먼트예요. 이 세 개 개념이 중첩이 돼가지고 이 종의기원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와 프로그레시브와 디벨롭먼트가 어떻게 서로 엮여지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선 다윈의 종의기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스펜서가 이해하는 스펜서가 이해하는 진화론과 헉슬리가 이해하는 진화론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헉슬리가 생각했었던 진화론은 소멸되거나 거의 무척에 되고 물론 1920년대 다시 헉슬리의 진화론이 조금 드러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1910년대부터 진화론을 이해하는 세계인의 방식은 스펜서의 진화론을 이해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을 오늘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스펜서는 물론 헉슬리뿐만이 아니라 찰스 다윈의 열렬한 옹호자였고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하고 또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특히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미국에 초청받아서 갈 때는 지금의 정유재벌, 카네기 재단, 지금은 카네기 재단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카네기 재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죠. 카네기가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카네기가 초청했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약육강식론이 이 사회적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있었고 스펜서가 생각했었던 약육강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적자생존설하고 연관을 시킨 게 이제 스펜서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책 어디에서도 약육강식론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스펜서가 이해한 적자생존론을 즉 약육강식론으로 변모된 적자생존론이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 전 세계에 해당하는 게 그 당시 중국과 조선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자각론, 내가 강해져야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자각론으로 이제 발전되지만 그게 중국과 조선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에서도 거꾸로 미국에서 역수입된 스펜서식의 진화론이 유럽에서조차도 지배적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뭐냐? 진화론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서구 철학의 아주 기본적인 이 구조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불변하고 영원성, 그다음에
다수하면 안 되죠. 다수성이 진리가 다수성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이 존재 개념에서 벗어나니까 유일성 당연히 절대성이고 그 스스로 모순이 없어야 된다. 무모순성은 다시 거꾸로 그 밑에 독립성이 무엇입니까? 인디펜던스 개념은 그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독립성 개념은 무모순성 개념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던 정지성은 더 중요하죠. 여기서 국소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종이가 있는데 불었기 때문에 40cm가 이동을 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바람이라고 하는 압력을 줬기 때문에, 즉 힘을 줬기 때문에 그 힘이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이만큼 40cm를 이동했다라고 하는 인과 법칙, 물리적 인과 법칙에 전혀 위배됨 없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 떨어져 가지고 장력으로 야 했는데 이게 움직인다. 그럼 이거는 물리적으로 인과적이지 않단 말이죠. SF 영화에서는 나오겠지만, 그러니까는 뭐냐? 여기서 내가 후 불었을 때 이거 하는 것은 내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힘이 이 물체에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해가지고 40cm만큼 이동됐다라고 하는 것. 즉, 이 한 로컬에서 이 지역에서 인과론이 전부 설명되는 겁니다. 그걸 국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은 이 국소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다시요. 국소성의 규칙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 법칙 당연히 국소성이죠. 그거는 힘이 여기 닿지 않지만 손으로 닿지 않지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지금 여기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잡고 있으면은 이러한 위치 에너지를 내가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손을 놓자마자 중력이라는 힘이 끌어당겨 가지고 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땅에 떨어진대라고 하는 게 전부 국소성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염력으로 40cm 움직이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비국소성입니다. 그래서 물리과학은 항상 국소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이 아니라 법칙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어요. 자, 이게 이제 서구 사상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존재론의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화론은 불변성 대신에 변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성 대신에 환경 의존성 혹은 환경 적응성을 말해요. 그 다음에 정지에 있어야 하나요. 모든 것이 운동합니다. 그 다음에 가소성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플라스티시티를 번역한 겁니다. 플라스티시티 어원은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은 만들어진 이후에도 성형이 가능하잖아요. 재성형이. 그러면 가소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즉 생성된 이후에 나중에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플라스티시티고 그것을 가소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국소성의 반대 측면, 비국소성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쓰긴 했는데 비국소성이 안 되는 과감하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확하게 한다면 꼭 국소성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 과감하게 저렇게 썼어요. 자, 그러한 존재론의 8가지 규칙들 혹은 법칙들 혹은 원칙들 혹은 원리라고 하는 게 가장 그럴듯한 표현이에요.
서구 사상, 과학을 포함해서 서구 존재론의 이러한 7가지 원리들, 프린스플이죠. 그러한 것들에서 과학도 생겨나고 그러한 존재론의 원리를 찾아 나가는 원리를 지향하는 게 바로 과학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불안정하지만 완전된 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 나오기 이전에는 자갈 1번 자갈이 떨어지는 것, 그다음에 2번 자갈이 낙하운동 손으로 팔로 돌을 던졌을 때 몇 미터 나갈 수 있는가, 활을 쐈을 때 몇 미터 나갈 수 있는가, 그거는 뉴턴 이전에도 갈릴레오 해가지고 이미 그 낙하 법칙에 의한 거리를 추측이 아니라 계산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뉴턴이 와서 저기 낙하 법칙뿐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떨어지는 돌, 아시아에서 떨어지는 돌, 모든 개체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원리 이전에 또 무슨 원칙, 법칙을 찾아낸 게 바로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1번 자갈, 2번 자갈은 전부 불완전하지만 이러한 자갈 1, 자갈 3, 자갈 5, 돌멩이 6, 암석 7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배받는 그러한 어떠한 무엇인가 영향을 주는 그러한 보편적인 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과학인 거죠. 전통적인 고전역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에는 인간의 힘으로 저렇게, 즉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빅토리아 시대에 유행했던 게 바로 개 품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 전부 영국 거, 저 당시 영국 거라고 보면 돼요. 물론 나중에 미국에서 품종 개량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인공적으로 품종 종자 개량한 거 대부분은 지금 영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종자말 하나에, 경주 종자말 하나에 교미시키는 데만 10억씩 받는다고 뉴스에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들의 150년 전에 그들의 저런 사유 방식을 지금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사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종자 개량을 하려고 그러면은 쥐나 아니면 비둘기 같은 거는 좀 수월할 수 있는데 개만 해도 이 임신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귀족이 나는 좀 부드러운 털, 그 다음에 짧은 다리가 있는, 그 다음에 좀 순한 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육종가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게 어떤 경우에는 자기 딸한테 그게 상품이 간답니다. 당연하겠죠.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것은 생명이라도 그것을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아주 팽배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종의 기원이라는 찰스 다윈의 책을 처음 펼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강아지 얘기, 비둘기 얘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종작은 그 비둘기는 인공 사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자연이 아니고 인공적인 그런 활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찰스 다윈은
다 아시겠지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의 기원 책은 처음부터 인공 선택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종의 기원을 들어가는 첫 번째 입문입니다. 인공 선택을 설명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공 선택을 사례로 들면 자연 선택을 설명하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공 선택과 자연 선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종의 기호는 인공 선택과 무관해요. 큰일 납니다. 인공 선택으로 바라본다고 그랬지만 인공 선택이라고 하는 그 절차와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하면 자연 선택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찰스 다윈은 이러한 메타포를 도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네. 실험실에 만들어진 결과로 세상을 설명하듯이, 그러니까 인공적인 게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서의 결과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실험실 밖에 있는 걸 적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나요? 그래서 과정. 상당히 비슷한데 뉘앙스는 굉장히 달라요. 네, 뉘앙스는 무슨 말인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 근데 내가 그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렇게 어렵자.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떠나가지고 이 질문에만 답변할게요. 현대 생물학과 실험실에서 돌연변이를 연구를 하는 실험실이야.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연구하는 게 자연 돌연변이죠. 자연 돌연변이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까지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 방사선 붕괴하고 방사선에 의한 영향력과 자외선에 의한 영향력,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우연, 염기설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펼쳐놓은 RNA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제 완전히 실험실 오류 때문에 일어나는 거 말고, 오류에 의한 거 말고 진짜 완전한 우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것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 이게 자연 상태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이제 돌연변이를 이제 조작한단 말이에요. 조작이란 말이 번역이 참 안 좋은데 오퍼레이션이에요. 그 오퍼레이션에 그걸 우리가 충분히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이 됐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외선에 의한 방사선 이펙트를 설명을 한다. 그거는 충분하게 그러한 메타포의 비유 기능이 충분히 그거는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그 앞에 돌연변이 실험은 실험실의 인과 법칙과 이 자연계에서 일어난 인과 법칙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동등하지 않아요. 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계속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공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제 적응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공개념에서는 그 적응을 인간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적응 개념을 피트니스 게임하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걸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추론 방식으로는 적응 개념을 먼저 선을 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적응하고 적합도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적합도는 내가 적합해졌어. 지금 환경에 적합해졌어. 그렇다고 해서 내 후손마저 거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적응된 것은 어떤 환경에 지금 척박한 환경에 물이 하나도 없고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날씨도 춥고
그다음에 산소량도 부족한 높은 산 위에서 사는 어떤 사냥이 있다고 쳐요. 예? 그래서 이 사냥은 그 아주 이 경사가 심한 그러한 데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적응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자기 후손도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즉 어떤 사냥 A가 단련을 해가지고 산꼭대기도 잘 다녀. 그래서 피트니스를 높였어. 그럼 그 후손도 태어나자마자 잘 돌아다녀야 돼. 그건 적응돼야 돼요. 즉 적응된 것은 생식적으로 많은 거기 적응된 상태를 갖고 있는 형질을 가진 후손들이 많아야 돼요. 그걸 항상 즉 적응 개념은 생물학적 후손 증식 개념입니다. 앞으로 적응 개념이 뭐냐? 적응된 것 그러한 일상 언어가 아니라 후손까지도 적응된 형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적응에. 그래서 적응 개념은 생물학적 개념이다. 생물학적 증식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공선택은 이제 그것을 인간이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859년에 이런 책이 나왔고, 이 책은 스펜서가 저는 스펜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스펜서가 놓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찰스 다윈에 있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종들 그리고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명종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모든 생명종들은 다 적응된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류건 버섯이건 하다못해 곰팡이건 뭐 낙지건 무슨 뭐 어류 공룡이건 공룡도 지금 존속하지 않지만 공룡은 어쨌든 멸종된 것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다른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불가사리건 간에 포유류는 물론 그런 모든 생명종들은 지금 어떤 생명종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마지막이 아니라 현존의 공평하게 존재론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동등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월하고 무엇이 더 열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스펜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펜서에게 우리 좀 이따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이거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가끔 쓰는 페이지인데 지금 메리하고 앤이 아주 엄청나게 친한 친구인데 우정 여행을 아프리카 사바나로 갔어요. 사바나로 갔다가 이 본진하고 어떻게 우연히 이게 헤어지게 됐어. 그래가지고 빨리 자기 본진을 찾아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앤은 메리 보고 야 메리야 우리 살려면 사자보다 빨리 뛰어하자. 그랬더니 메리는 아니야 난 너보다만 빨리 뛰는데 라고 하는 게 바로 진화론의 한 측면인데
찰스 다윈은 저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게 뭐냐? 스펜서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분명히 저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나중에 1960년대 들어서 피 터지게 논쟁이 되는 진화론 논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연 선택이 개체 차원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집단 차원에서 일어나는지 너무 진짜 말 그대로 피 터지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이제 더 이상 논쟁이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그러한 이 연구들이 나오게 되는데,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개체 차원에서 모든 자연 선택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설명이 필요로 해요. 지금 갑자기 들으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집단 차원에서 선택이 일어나요? 아니면 개체 차원에서 선택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도 쌩쌩하게 살아있는 도킨스는 이 개체 차원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개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유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단에서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안 되게 돼버렸는데,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걸 보면은 지금 저거는 뭐냐? 메리와 앤 사이에, 메리라고 하는 개체와 앤이라고 하는 개체, 이 두 개체 사이에 피트니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런 점에서 저것도 진화의 자연 선택과 분명히 연관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자연 선택은 다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마뭇이라고 하는 것이 1대1로 저 독사와 서로 싸움을 하면은 지겠지만, 저렇게 서로 집단이 모여서 협동 공격 혹은 협동 방어를 해가지고 집단 전체가 생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 맨 앞에 나선 개체는 뱀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므로 해가지고 저 집단이 더 많은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종의기원에는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진화론 하면 저 왼쪽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편향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의 측면도 아마 특히 이 종의기원 나중에 5장, 6장, 7장은 5장, 6장은 전부 저 오른쪽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찰스 다윈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 대단한 거에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구 사상의 기반을 끌고 가는 이 존재론의 원리들, 불변성, 영원성, 절대성, 유일성, 독립성, 정지성, 이런 것들이 과학에서 조금씩 뒤집어지는 계기가 찰스 다윈에서 처음 생겼다. 지금 클라우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가 본데 6명의 위대한 과학자, 그 정도로 번역하면 될까요? 거기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다윈, 큐리, 아인슈타인 이렇게 썼단 말이죠.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전부 다 마리 큐리는 잘 모르겠지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구 기반의 존재론적 원리들,
불변성, 무모순성 이 7가지 원리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찰스 다윈만 저기서 이제 이탈된 그러한 경우들이죠. 상당히 이 사상사적으로 과학뿐만이 아니라 사상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몇 년도에 죽었더라? 1882년에 1882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저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지금 오늘날의 남아프리카에서 소포가 하나 왔어요. 아까 찰스 다윈의 편지가 14,000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4,000통에는 소포를 포함한 겁니다. 손으로 쓴 편지만이 아니라 소포 포함해서 14,000통인데 더욱 놀라운 거는 한 통도 분실된 게 없대요. 그 당시 영국 우정국은 어디 소속이냐면 영국 해군 소속이었어요. 우정국이 해군에서 우정국이 따로 독립된 게 1890년대 찰스 다윈이 죽은 이후입니다. 그만큼 이제 정보에 관한 중요성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빅토리아 시대에는 물론 영국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우정국의 그 정보 관리, 즉 지금 보면 편지 관리하는 거예요. 편지 분실되지 않도록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어떤 건 6개월씩 걸리고 그랬다니까. 그렇지만 해군이 오는 배 혹은 상선이 오는 배가 빨리빨리 잘 맞으면은 어떤 때는 2달 만에도 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소포 한 통이 있었는데 거기 저기 있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더라? 꽃 키우는 화분 키우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난이 하나 온 거예요. 그 난이 왔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식물종이에요. 왜? 모든 꽃은 나방이나 나비가 벌이나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려면 빨대가 벌레의 빨대가 그 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 꽃대가 32cm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식물종이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32cm가 되는 빨대를 가진 벌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찰스 다윈은 추측을 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딘가 이런 나비가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생애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찰스 다윈이 죽고 20년 후에 실제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이 벌레가 발견이 됐어요. 자, 이거는 결국은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연 선택이 이제 기초인데 우리 진화론의 기본 개념은 진화론을 간단하게 설명해봐라 누가 그러면은 2가지면 됩니다. 하나 우리 모든 생명종에서는 맨 위에 공통조상이 있다. 그 공통조상이 지류인 건 아니면 단세포 생물이건 공통조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조상에서부터 진화는 여기 공통조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프로그레스 여기서부터 박테리아가 생기고 여기서 더 프로그레스해서 균류가 생기고 지류
여기서부터 더 해가지고 또 뭐가 이게 쭉쭉 해가지고 파충류 뭐 많겠죠. 뭐 어류가 더 인가? 양서류 뭐 파충류 그다음에 포유류 이거를 이제 정향 즉 방향이 정해진 진화 이런 진화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 미시적으로 이제 미시것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올 텐데 어쨌든 이 진화의 그 과정 미시적인 과정에서는 정향성이 분명히 있지만 전체 진화에서는 이 정향 진화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공통조상이 있고 아까 그다음에 여기서 갈라지고 그다음에 또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게 이제 진화이죠. 저 맨 위에